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이분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추억에 잠겼던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어떤 노래 가사도 떠오르는 그런 주인공이십니다. KBS 아나운서를 거쳐서 또 청와대 대변인, 또 21대 국회 입성하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광진 주민 모든 분들의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민정 의원 오니까 확실히 스튜디오가 정말 환하게 밝아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래서 늘 칙칙한 색깔만 입고 다니다가 그래도 봄이고 네. 내가 그 분위기를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카프라도 하나 차고 와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사실 KBS 아나운서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그렇게 쉽게 딱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아나운서 생활 꽤 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요즘 어떻게 일정을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아나운서 생활을 14년을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정치권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던 길이었는데 네. 아나운서 생활과 또 청와대 대변인의 생활과 국회의원의 생활이 같은 듯 달라요. 같은 점은 뭐냐면 세 가지 모두 다 국민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예. 말로써 뭔가를 전한다는 점이 네. 같은 점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청와대의 부대변인부터 시작을 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늘 시청자들하고 호흡하고 그렇죠. 그들에게 나의 생각도 전달드리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 대변인 생활도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역할이니까 참 비슷한 일을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구나 싶고 궁금한 게 있는데 아나운서 하시다가 이제 대변인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오셨잖아요. 어떤 게 제일 빡세요? 좋은 질문. 그렇죠. 예. 너무 궁금했어요. 종류별로 해보셨으니까. 그러게요. 제일 빡센 건 지금이 제일 힘든가? 그러니까 종류가 좀 다 달라요. 네. 아나운서 할 때는 내가 일을 너무 빨리 그만두게 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PD나 기자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대변인을 할 때는 육체적 그 스트레스가 더해졌었고요. 국회의원을 하니까 이제 나의 책임.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큰 청와대라는 조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외풍을 저 혼자 다 감당해내야 돼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가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님 그 이름으로도 책을 3권이나 내셨더라고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그냥 평상시에 읽고 쓰는 거를 좀 애정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아주 좋아하고 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뭐 고민정 작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명칭은 사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업으로 작가로 살아가는 혹은 시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책 한 권을 팔아서 대단한 부를 이룰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책을 쓰는 이유는
내가 돈이 되지 않아도 명예가 되지 않아도 책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강한 예술가로서의 열망이 있는 분들이 전업 작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 작가라는 명칭과 시인이란 명칭은 그분들에게 바쳐야 되는 단어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렇게 졸작이죠 뭐. 그냥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 많은데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하니까 이제 글로 써서 남기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의원님과 함께하는 짝이 또 문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인, 예. 뭐 주변이 다 책이에요, 정말. 맞아요. 남편이 시인이어서 더 제가 마음이 그럴 거예요. 시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고단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기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들이 뭐가 있을까 또 늘 고민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책 얘기로 좀 들어갈까요? 네. 고민정 의원으로서 고른 인생책이 뭐냐. 예, 안도 사토시가 지은 나는 아동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 워커입니다. 이런 책을 인생책으로 해주셨는데 우리 허위 평론가가 이 책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책은 작년 말에 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의 인생책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보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학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고 일본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도 사토시라는 사람이 네. 케이스 워커로 활동을 예. 하게 되는데 네. 이 케이스 워커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예. 뜻해요. 예, 예. 근데 뭐 사회복지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노인복지도 있고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동 상담소에 오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네. 안도 사토시도 필명이긴 한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네. 사토자키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 작품은 에세이 같기도 하지만 실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아동학대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독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게 됐어요? 처음에 인생책을 물어보셨을 때는 예, 예. 옛날에 내가 읽었던 것 중에서 막 고민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인생책이란 의미는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오고 구성했던 가장 대표되는 책이기도 할 테지만 예. 내가 아직 삶의 절반 정도밖에 남았는데 앞으로의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네. 내 인생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책을 가지고 왔고요. 쭉 살다 보니까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아동들의 문제에 되게 심장이 뛰는 사람이구나라는 네, 걸 저 스스로 네. 발견을 한 네, 거예요. 네. 선배 정치인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초선이든 재선이든 자기의 핵심 의제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 정말 힘든 일이고 그거를 찾는 것만으로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한 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막 국회 들어왔을 때 들었거든요. 내 핵심 아젠다는 뭘까? 찾다 보니까 아동 문제를 내 핵심 아젠다로 삼는 것이 고민정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 책을 하게 됐죠. 저 이 책을 받아들었을 때 딱 그걸 느꼈거든요. 아, 고민정 의원이 자신의 의제를 찾았구나. 그리고 가장 고민정의 결에 맞는 의제를 찾았다.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저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역시 선배님의 통찰이 그렇죠. 빛납니다. 오랫동안 알았기 네, 때문에. 정말로.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명 학대 위기의 어린 생명을 구하라. 이거 우리가 고민정 의원한테 내리는 특명 같은데요. 자,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자,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예, 훈육과 학대. 부모들 가운데 이걸 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에 네. 그렇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흔히 하는 말로 예.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랑과 매 이렇게 모순적인 말이 어떻게 이렇게 결합할 수 있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새삼 들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이 책 안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네. 예컨대
슬픈 학대라는 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아동 상담소에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반에 한 아이가 아무래도 ADHD 증후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주의력이 결핍돼서 수업 분위기도 잡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 고충을 듣고 이 아동 상담소에 사토자키를 비롯한 이제 사람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얼굴에 멍이 있더란 말이죠. 이 전문가들이 그걸 발견하고 아무래도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상의를 벗어봤더니 멍자국이 가득한 거예요. 꼬집힌. 알고 봤더니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마다 심하게 지속적으로 꼬집었던 거예요. 체벌을 한 거죠. 네, 상담소 직원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그렇게 멍이 들 때까지 꼬집는 건 결코 교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해서 엄하게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라고 그 어머니가 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정말 훈육이라고 믿고 있는 것인데 실은 그게 아이에게는 학대로 감당이 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예, 거죠. 예. 잘할 때 좀 사랑의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저 좀 많이 맞고 자랐어요. 맞은 거 치고 잘 컸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잘 큰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저 말로 해도 잘 듣는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때의 어떤 트라우마가 실은 남아있기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당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고 아이의 뺨을 때리기도 했거든요. 초등학교에서. 맞아요. 네, 옛날엔 저- 그랬잖아요. 1학년 때 저 그래서 아직도 뺨 맞은 기억이 나요. 나도 친구야. 아니 근데 이걸 가지고 친구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슬프잖아요. 권진영 씨는 네. 여학생은 그래도 많이 안 때렸는데. 근데 여학생인데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때는 중학교 때도 막 때리고 그랬어요, 네. 선생님들이. 그거야. 하긴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조금 맞기도 하는데 네네. 고등학교 때 여학생 같은 반 여학생이 네네. 그 어느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엄청 맞았어요. 저도 뺨을 양쪽. 제가 맞은 게 아니고 예. 제 친구가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는 네. 보는 우리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저도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네, 네. 그게 근데, 당연시되던 사회가 네. 이제는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보다 조금 더 잠깐만요. 어린 고민정 의원 학교에서 맞은 거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얘기하고. 없을 거예요. 네. 너무 고우셔. 그러니까 없었을 것 같은데. 단체기합 이런 거 받았으니까 따로 너만 나와 이래서 맞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대체로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회초리로라도 한두 대 맞고 그렇게 컸던 세대들이 지금의 이제 부모 세대들이잖아요. 네. 과연 이 훈육으로 회초리를 드는 문제를 이걸 학대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훈육으로 봐야 되는 건가 그 경계선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 네. 결정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아동학대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제 법 개정을 계속 하던 와중에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저는 이제 강제 분리하는 법안을 냈었는데 그 법을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통과시켰더라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막 혼자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제 아이를 주로 이제 남편이 많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한창 말을 안 들을 나이였어요. 뭐 초등학교 3, 4학년 요때고 또 유치원생이고 하니까 아이한테 회초리를 들었던 적이 있는 거죠, 남편이. 네, 그래서 회초리해서 종아리를 때렸던 거죠. 아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아서 당신의 고충이 뭔지 안다. 그리고 수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아이를 학대하지 않아요. 그 말도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납득하고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아마 90% 이상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때리고서도 자신의 마음이 더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그러면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가. 결국은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훈육을 정말 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되게 억울하실 거예요. 하지만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90%의 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감수해 주셔야 20%에 있는 부모님들이 내가 들고 있는 이 매가 학대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을 사각지대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 나도 우리의 훈육을 위해서 때려본 적이 있으니까 저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 저 아이가 저렇게 많이 우는데 엄청 뭘 잘못했나 보네. 이런 생각들을 없애는 방법은 네. 그거밖에 없겠다. 사실 학교 체벌 없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예, 네. 학교에서도 사랑의 매라고 해서 네. 아이들을 때리는 게 교육자의 어떤 권리처럼 있었던 적, 그때 우리가 다 조금씩 네. 맞고 네. 자랐는데. 맞고 있으면 사랑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게 과연 네. 나의 감정이나 나의 분노와 완전히 분리된 아이만을 위한 체벌이었나를 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면 지금 이제 학교 문화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완전 지금 달라진 것처럼 네.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문화를 바꿔야 되고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바꿔서 사랑의 매 한 대조차도 네. 안 하는 걸로 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때로 죽어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조기영 시인하고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나요?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한테 막 퍼부었고, 우리부터라도 하지 맙시다. 라고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언젠가 한 방송에 나와서 남편과 싸웠다. 그래서 아이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네. 우리 모든 부모가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텔레비전을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본인을 때렸던 그 사안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순간 딱 느낀 거죠. 그때 맞았던 그 애가 그걸 보면서 울더라고요. 아, 애가 느낀 게 많이 있구나. 애기한테 저도-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네. 고민을 많이 해서 엄마 이름이 고민정. 고민정. 주로 아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재 개그가 또 가끔 요게 재밌어요. 아니 근데 고민정 의원이 집에서 하루 종일 애하고 있어 봐요. 이거 아이, 들 그럴 것 한 같아요. 번 네. 때린 게 그게 작은 거예요. 저도 사실 딸아이를 딱 네. 세워놓고 종아리를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 지금 생각해도 미안해요. 때를 해도 아이가 부모를 그리워한다는 게 아. 종아리를 쳤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파고들잖아. 어떡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럴 너무 것 미안해. 같아요. 그런 진짜. 느낌이겠다. 일단 한 대라도 치면 안 되긴 안 될 것 같아. 네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90%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때린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그 아이를 다시 사랑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있으신데 그분들이 그 옅은 감정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면 결국 우리 모든 사회가 함께 노력해줘야 되고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뉴스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나부터 조금 달라지려는 노력들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남편분에게 좀 화를 내셨다. 그래서 요 얘기만 들으신 분들은 사이가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되게 것 같아서 사랑꾼으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이 남편이 시인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훔친 시는 고민정이다. 어떻게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정말 네. 어떻게? 와. 지금까지 40여 년을 살면서 네. 제일 잘한 선택은 조기영이라는 사람을 내 남편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서로가 지금 네. 실화예요? 어우, 왜냐하면 간질간질하다. 아나운서라는 꿈을 꾸게 해줬고 그래서 도전할 수 있게 했고 아나운서 생활하면서도 저도 그냥 인기 있고 이런 존재로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늘 그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가이드를 줬던 그리고 자꾸 저를 일깨워줬던 사람이 또 남편이거든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민정 아나운서 시절에 그 시인이랑 그것도 가난한 시인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도 네네. 있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민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생을 항상 능동적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환경에 그냥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온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로서도 굉장히 독특한 네. 아나운서였고 아나운서가 정치인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나운서의 옷이 본인한테 안 맞았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저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네.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그 돈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게 늘 제 마음속엔 있었고 한 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잘 뒤돌아보지 않아요. 일단 결심하면은 이제 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이제 희귀병이다 보니까는 치료약이 없는 거죠. 그때는 한참 연애를 하다가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헤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제 남편을 선택했을 것 같긴 한데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생활할 때 그때 한창 힘들었을 때였어요. 많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래라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이제 남편하고도 했는데 그러면 잠시 좀 쉬고 오자. 그래서 1년 제가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많은 오지를 특히나 여행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샹그릴라라는 장소를 찾아서 여행을 쭉 떠났는데 샹그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이상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내가 좀 치유되지 않을까 해서 갔는데 가 보니까 샹그릴라는 여기가 또 아니겠구나 하는 걸 오히려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샹그릴라는 없다라는 책이 나온 거군요. 네. 그때 둘이 배낭 하나만 정말 메고 옷도 딱 3벌 갖고 갔나 봐요. 그 3벌로 40일을 여행을 다니면서 마지막 샹그릴라에 딱 도착을 해서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제일 좋은 풍경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각자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는데 내가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와보니 별거 없네. 그럼 샹그릴라라는 게 뭘까? 이상향이 뭘까?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그 생애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샹그릴라겠구나. 어쩌면은 내 마음속에 샹그릴라를 잃어버렸을 때가 위험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찾아가고자 하는 샹그릴라를 계속 만들어가야지 내 삶이 재미있겠구나.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늘 샹그릴라를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까지는 그래도 임명직이니까 뭐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이 쉽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지역구를 받을 때도 보통 지역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오로지 하나 제가 이제 조건을 걸었던 건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였었어요. 예. 그 약속을 지켜준다고 하면 내가 청와대 대변인 그만두고 나가겠다. 오히려 그렇게 걸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무엇이든 내가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을 넘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면 그냥 고만고만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그 세상에서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면 하나를 뺐든 하나를 지키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네. KBS 이제 그만두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도 아니고 그 전에 캠프에. 이제 캠프에 들어가실 있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라도 안 되면 돈은 모아둔 거 있냐고. 그랬더니 선배님 퇴직금으로 딱 3개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3개월 기억하시네. 이후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게 그거니까 그 3개월 동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고민정 의원의 일면을 그냥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예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자, 다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특명 학대 위기의 어린 생명을 구하라 두 번째. 대를 이은 아동 학대.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무조건 뭐 법적으로 처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책의 97쪽에 보면 그 사토자키의 선배가 네.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진지하게 봐오지 않은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네. 어째서 어두운 세계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도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천성이 나빠서 학대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자라왔고 자신도 학대를 받았던 경험을
마치 학습하듯이 자기 아이에게 대물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뭐 계모라든가 음. 입양 부모라든가가 학대하는 게 아니라 친부모가 학대 일이라는 거. 그 우리 권진영 맞아요. 씨가 좀 조사를 하셨다고 예, 조사를 들었어요.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조사는 잘하거든요. 예. 아동학대 가해자는 보통 친부모가 76.9%라고 해요. 또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42명이었습니다. 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0세에서 1세 아동이었거든요. 말을 하지 못하는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우려되는 것이 피해 아동 발견율이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실제 피해 아동 1000명당 3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아동들이 보호 사각지대에서 학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네. 아이가 막 맞아가지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다른 이웃들은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네, 저 집에서 애가 그냥 혼나는구나, 어지간히 네. 까불었나 보다 이렇게들 맞아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어찌 보면 더 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공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 공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살려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신고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훈육과 학대의 구분점을 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남의 집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이 왠지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라는 인식들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고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요 정도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냥 가족 안의 일인데 사실 요즘 보면은 엄청나게 아이들을 학대라는 용어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체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준도 이제는 없애야 된다. 그럼요.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신데 이게 정말로 폭력이 대물림됩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가정을 보면 부부간의 폭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부모의 또 이제 그 위를 더 들어가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다든지 네. 아니면 어렸을 때 그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던 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대물림되고 혹은 계속 순환으로 도는 거죠. 네. 그래서 학대를 당한 아이가 잘 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안 그런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그래 나는 10대 맞고도 컸어. 그러니 우리 애도 10대 정도는 때려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지만 한 대 맞은 아이들은 혹은 한 대도 안 맞은 아이들은 한 대를 때리려고 해도 이제 부모가 돼서는 겁나는 거죠. 이걸 내가 어떻게 때리나. 그래서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려면 결국 이 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본적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학대를 한 부모의 교육도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범죄인 취급해서 이 사회로부터 퇴출하는 것만이 방법일 것인가. 물론 그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 부모가 두 번 다시 폭력을 저지르지 않게끔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든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그 고리를 끊어줘야 이제 학대가 멈춰지는 거죠. 이 학대라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은 거군요. 근데 그 이게 민법에서도 그렇죠. 915조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해요. 뭔가 하면 친권자는 자식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법에 있다고요. 예, 민법 915조에 법으로 보장을 했네요, 그럼.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건 자식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목덜미를 이렇게 붙드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정도가 실은 징계권이라는 것이지 책에 나온 대로 뭐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엄청나게 꼬집는다거나 뭐 때린다거나 상습적으로. 이런 건 징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 징계권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주신 그러한 이유로 징계권이 꽤나 오랜 세월 네. 이제 우리 사회에 있었는데 네. 이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징계를 해도 된다고 법에도
쓰여 있는데 왜 나의 친권을 무시하느냐 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 1월에 국회에서 그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올 통과시켰습니다. 1월에 예, 예.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다고 해요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915조. 아, 그것까지 알고 정확하십니다. 계셨군요. 네, 네, 그럼요.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직 싱글이어서. 결혼을. 아, 네. 같은 주부로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펴낸 산문집이 있더라고요. 당신이라는 바람이 내게로 불어왔다. 그냥 소주 한잔 한 것 같은.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훔친 시는 고민정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야. 제목 정도야. 근데 여기 자신을 주부 시인이라고 소개를 하시던데 남편분이 육아를 도맡고 계신 거예요? 네, 남편은 그 주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그러한 인식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집에서 애를 보고 가정일을 하면 그냥 집에서 놀아 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좀 변화돼서 이 머릿속으로는 그래 그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우리들의 마음 기저에는 그래 집에서 애 보고 가정일 하고 이런 거는 어떤 부를 창출하지 않는 행위지 경제 행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노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큰 가치의 인간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주부의 역할이다. 그리고 뭘 해도 티가 안 나는 게 또 주부의 역할이고 퇴근이 없는 게 주부의 역할이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 역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아이를 낳는 거는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두 남녀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일하는 게 더 좋아 하면은 일하는 거고 나는 아이 키우고 집안일을 보는 게 내 적성에 더 맞아 하면 하는 거죠. 제 남편은 그 주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이 사회적으로 아주 고귀한 단어로 더 많이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즘 그렇게 앞서가는 남성분들이 꽤 있으세요. 맞아요. 그 부인하고 같이 가정 일을 딱 분담을 해서 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 예전에 88만 원 세대라는 네. 그 책을 쓴 우석훈 박사님도 이 항상 가정주부 일지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시면서 주부의 삶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나누시고 공감을 하시고 이제 그러고 계시고 우리 조기영 시인도 이렇게 또 그래서 고민정 의원을 만든 지금 대학교 때부터 만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만들었죠. 네, 앞으로 또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살릴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이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결론 같은 얘기입니다. 이 아동학대 이슈가 나오면 뉴스에서 참 많이 다뤄지기도 해요. 그때 사람들이 아이가 참 안타깝네, 부모가 뭐 잘못했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토자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아무 행동도 안 취하지 않았느냐. 아이의 뭐 학대나 죽음에 대해서 연민하지만 실은 당신들도 공범이다. 이런 따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신호들이 있잖아요. 아이의 얼굴에 멍이 들었다라든가 저기 비명 소리가 난다든가 할 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실은 그 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학교 같은 데서 뭔가 선생님들이 그 주의 깊게 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는 말씀하신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네.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보면은 약간 뭔가 느낌이 좀 다르네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체질이 마른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대를 통해서 마른 아이는 우리가 굳이 의학적으로 뭐가 어떻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혹시 저 집이 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좀 그 날카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책에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주의적이고 각자 이제 핵가족화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바란다는 건 욕심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윗집, 아랫집, 앞집 누가 사는지 정도는 알고 아, 그 집 애가 중학생이더라. 혹은 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 마을 안에서 자꾸 있어야 그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더 많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발견을 못하는 그렇죠. 겁니다. 네. 어린이집도 못 보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그 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네네.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네. 생각 드는 게 이제 민감해지니까. 네. 그러면 편의점에 어떤 아이가 주기적으로 학교 갈 시간인데도 온다라든지 네. 혹은 뭐 맨발이나 혹은 겨울인데도 뭐 슬리퍼 신고 나왔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신고할 수 있는 민감도가 생겼다는 거.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정인이 사건 때도 그랬지만은 신고를 했는데 큰 조치 없이 이제 돌려보냈을 경우에는 그 학부모하고 얼굴을 대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 신고가 좀 늦어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인데 주로 이제 APO 경찰들 그다음에 아보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출동을 해서 그 학대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보통은 친부모들이셔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혹은 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 1월 그리고 작년 12월에 굉장히 많은 아동 학대 관련된 법들이 통과됐는데 그중에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해주는 법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일단 인력이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그 지역의 크기에 비했을 때 아동 학대를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점점 늘어나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많아져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경찰한테는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머릿속엔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약간 경찰도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죠. 별로 예, 무서워하지 않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인식들이 점점 박혀지게 되면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친부모로부터 학대당하는 아이를 떼어내는 것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네. 보통은 폭언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예. 너가 뭔데 내 앤데 그렇죠. 왜 함부로 건드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난무한데 네. 이거를 못하게끔 막으려면 이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인 저의 역할이죠. 오늘 나는 아동학대에서 아이를 구하는 케이스워커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민정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뭔가 비전을 살짝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그게 몇 사람이 되든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겠지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 존재인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 정치라는 세상에 발을 들여놨을 때 딱 한 가지의 목표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세상은 꼭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이고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꼭 아이들을 지키고 또 네.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
권진영 씨 오늘 고민정 의원하고 함께하면서 어땠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네. 나도 모르게. 네. 네. 아니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나는 쉬운 곳으로는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고만고만해지지 않냐.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요. 예. 제 별명 한떨기 수선화예요. 어수선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수선화여서 쉬운 곳으로 가길 원하고 고만고만해져도 편안한 걸 원했는데 네. 이제 우리 의원님 보니까 아 저런 마인드로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가면서 예. 우리 이름답게 고민 많이 하시는 국민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스러운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정 화이팅! 화이팅. 네. 아, 그리고 허위평론가 이 책을 어떻게 권하고 싶으세요? 독자들에게? 뭐 이 책은 일본의 사례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네. 정말 한국에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책이고요. 또 이 책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저는 좀 관점을 폭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국가가 이제 가족관계 자체도 여러 가지 정의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뭐 더 이상 뭐 아버지 한 명, 어머니 한 명의 정상 가족만 네. 언제까지 가족으로 네. 네. 대할까? 예, 그에 대한 고민. 맞아요. 아이를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법안들도 지금 계속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출생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등록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제도도 지금 추진이 되고 네. 있습니다. 어제 저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또 KBS 아나운서 후배였던 고민정 의원이 나왔으니까 이 책에서 한 구절을 주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네. 케이스 워커들이 계속 이제 그런 가족을 상담하면서도 항상 희망을 놓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믿음 때문이래요.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바다는 거칠다. 하지만 거센 바다를 지나면 잠잠한 바다가 있다는 걸 의심하는 직원은 없다. 우리 고민정 의원이 지금 거친 네. 정치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고민정 의원도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이제 바다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상선약수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이제 노자의 말인데 모든 물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모두를 감싸 안고 그냥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리고 작은 시냇물이 강물에서 만나고 또 그 강줄기들이 이제 바다에서 만나고 그래서 나도 늘 물과 같이 때로는 모두를 감싸 안는 그런 편안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거침없는 바다 그리고 큰 파도를 일으켜서 모든 걸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무서움마저 있는 그런 바다. 그런 바다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지만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정 정치인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더 크게 날개를 달고 날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국회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겨왔던 동화 속 장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게 하는 책, 휠체어 탄 소녀를 위한 동화는 없다를 소개해드립니다. 저자 맨더 레덕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작가로 그동안 품어온 질문을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동화 속 공주는 대부분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장애를 가진 모습을 찾아보긴 힘들죠. 동화 속 장애인의 모습은 후쿠 선장과 같이 대부분 주인공이 물리쳐야 하고 결국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악당과 괴물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자는 동화를 다른 시선으로 돌아봐야 하고 우리에게 편견과 소외가 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과학은 본연의 과학적 정신을, 과학자는 공정한 지적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다음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 버틀런드 러셀의 대표작 종교와 과학을 새롭게 번역한 책입니다. 과학이 종교적 맹신에 질문을 던지고 갈등을 자처하며 인류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천문학, 생물학, 의학, 심리학을 중심으로 과학을 매개로 한 진리 탐구가 인류의 삶에 전한 자유와 함께 새로운 진리가 품고 있는 위험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갈등 속에서 진보해온 흥미진진한 과학사가 궁금한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현진권 도서관장이 선택한 책 만나보는 시간, 도서관장의 원픽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데이브 아스프리의 책 최강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시작 전에 관장님께서 멋진 선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버터커피. 일단 다이어트가 생각이 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 빼는 방법을 많이 전수를 하는데요. 네. 이건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된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아, 할 수가 없나요? 없습니다. 다이어트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네.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거다. 먹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최강의 식사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식사인지. 현대인 같은 경우에 탄수화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지방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실제로 가장 효과적인 영양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은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보통은 지방하면 바로 살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올해 10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믿음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작가가 본인의 그 몸을 신체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에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운동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살 빼려면은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살 빼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되는 것이고 체육관 가서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한 20-30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몸의 신체 대사에 있어서 특히 비만이라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만 봐서는 마치 건강이나 보건 전문가가 쓴 책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가가 어떤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 특히 IT로 해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반면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140kg의 체중을 가지게 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간 그런 기업가입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또 본인이 IT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내 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살이 찌는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살이 빠진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실험 삼아 연구를 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다이어트 방법을 개척하고 실제로 보여준 그런 기업가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님과 함께 최강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